벼락 같은 소나기 속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8차선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복실아! 검은 벤츠 한 대가 멈춰섰고 여자는 품에 안은 강아지를 놓지 않았죠. 그때 차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봐! 당신 제정신이야? 내게 목걸이 훔쳐가려고 일부러 뛰어들었지? 백발의 노인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네, 제가 구해준 건데요. 일단 타! 설명은 집에서 듣지? 그날 빗속에서 강아지 하나 때문에 강아지 돌보미 여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뭐야? 왜 남의 개를 잡고 있어?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고막을 때렸습니다. 은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복실이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무릎이 따끔거렸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눈앞에 선 노인의 차가운 눈빛이 더 무서웠거든요. 도둑 아니에요. 저 펫시터예요. 뭐? 펫 뭐라고? 펫시터 강아지 돌봄이요. 오늘 예방접종 날이라고. 댁에서 의뢰받고 병원 가는 길이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40살 이은지. 남들은 자식 키우는 재미 보며 살 나이에 남의 집 강아지를 대신 산책시켜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그렇게 받은 푼돈으로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는 여자였죠. 건당 3만 원. 그 돈이면 오늘 저녁거리를 사고 밀린 공과금도 조금 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쾅 하고 천둥이 치니까 애가 기겁을 하고 튀어나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다친 것보다 혹시라도 이 비싼 강아지가 잘못되어 배상금이라도 물어내라고 할까봐 그게 더 겁이 났습니다. 그게 은지의 서글픈 현실이었죠. 노인이 미간을 찌푸리며 은지의 남루한 행색을 후쳤습니다. 찢어진 바지, 흙탕물 범벅이 된 운동화, 그리고 겁에 질린 눈. 그때 노인의 시선이 복실이 목에 걸린 파란 펜던트에 멈췄습니다. 잠시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일단 차에 타라고. 설명은 가서 들어. 차 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에 흙탕물이 묻을까봐 은지는 엉덩이도 제대로 붙이지 못한 채 엉거주춤 앉아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댁으로 모실까요?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냥 성깔 있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래. 노인이 짧게 대답하고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창에 비친 노인의 얼굴은 복잡해 보였지만 은지는 눈치챌 여력이 없었어요. 무릎의 통증이 그제야 밀려오기 시작했거든요. 30여 분을 달렸을까요? 거대한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자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리석 바닥이 나타났습니다. 빗물에 젖은 은지의 낡은 운동화가 더욱 초라해 보이는 순간이었죠. 거실에서 기다려. 회장이 짧게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은지가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닦아내려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뭐야? 집구석에 웬 거짓골이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렸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회장의 며느리 최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이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오늘 복실이 병원 보내려고 불렀더니 꼴이 이게 뭐예요? 냄새나게. 죄송해요. 갑자기 비가 와서.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든가. 지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돌봄이 홈페이지 프로필 사진이랑 딴판이네. 사진은 좀 깔끔해 보이더니 완전 사기 아니야? 그 사진은 예전에 찍은 거라. 그리고 그 무릎은 또 왜 그래? 지영이 한 발짝 다가와 쏘아붙였습니다.
개 관리는 엉망으로 해놓고 설마 아버님 차에 뛰어들어서 자해 공갈이라도 하려는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복실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쳐나가서 제가 구하려다가 아, 참나. 지영이 팔짱을 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아줌마, 딱 봐도 형편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 집 돈 좀 뜯어보려고 작정한 거 맞죠? 정말 아닙니다. 억울해요. 경찰 불러서 따져보죠.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지영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얌전하던 복실이가 갑자기 지영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 이 미친 개가. 지영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죠. 그때 2층에서 쿵, 쿵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옷을 갈아입은 회장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지영이 쪼르르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이 여자 완전 사기꾼이에요. 걔는 엉망으로 만들고 돈 뜯어내려는 것 같다니까요. 전화 끊어. 왜요? 내가 데려왔으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끊어. 회장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깔렸습니다. 지영은 입을 삐죽거리며 마지못해 전화를 내렸죠. 그때였습니다. 은지 품에 안겨있던 복실이가 갑자기 거칠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경련을 일으켰어요. 회장님, 이 아이 상태가 이상해요. 심장 박동이 너무 빨라요. 은지의 다급한 외침에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실이 심장이 원래 안 좋아.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라. 지금 혀 색깔도 변하고 있어요. 쇼크 올 것 같아요. 은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흙탕물이 묻건 말건, 무릎이 아프건 말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 작은 생명이 꺼져가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빨리 병원 가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은지의 절박한 눈빛을 본 회장이 현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차 대령해. 지금 당장. 은지는 복실이를 터질 듯 꽉 끌어안고 다시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벤츠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은지의 손바닥을 통해 복실이의 불규칙하고 빠른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줘. 복실이가 힘겹게 눈을 들어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막던 눈동자가 점점 풀리고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백발의 두꺼운 안경을 쓴 노신사였어요. 청진기를 대자마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회장님, 심장이 1분에 200번 넘게 뛰고 있습니다. 보통 강아지는 100번 정도인데 2배나 빠른 거예요. 뭐가 문제야? 이 아이 태어날 때부터 심장 판막이 제대로 안 닫혀요. 쉽게 말해서 심장 문짝이 고장 난 거죠. 수의사가 복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사고로 너무 놀라서 심장에 쇼크가 왔어요.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되는데? 수의사가 은지를 가리켰어요. 신기하게도 이분이 안고 계시니까 심장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강제로 떼어놓으면 다시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최소 일주일은 이분과 함께 있어야 해요. 떨어뜨리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깐요. 일주일 동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산다고요? 수의사가 그렇게 말했어. 말도 안 돼요.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원도 모르는 여자를 왜 들여요? 아버님은 친아들한테는 전화 한 통 안 하시면서 걔 때문에 이러세요?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민철이 얘기는 꺼내지 마. 그리고 저게 그냥 걔 아니야. 제주도에 있는 남편이 불쌍해서 그래요.
아버지한테 연락해도 안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회장이 지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돼서 복실이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지영이 입을 다물었어요. 회장은 그대로 서재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은지는 긴장이 풀리자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물을 마시러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죠. 아유, 깜짝이야. 아가씨가 새로 온 펫시터?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은지를 보고 반갑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은지라고 합니다. 나는 이 집 살림해주는 박 여사예요. 박 여사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저녁 6시면 칼퇴근해요. 그 뒤에 필요한 건 냉장고에서 알아서 챙겨 먹어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입은 험하셔도 속은 깊은 분이니 너무 겁먹지 말고 잘 지내봐요. 박 여사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약속대로 6시가 되자마자 퇴근했고 넓은 주방에는 정막이 감돌았죠. 식탁 앞에는 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우, 귀찮아 죽겠네. 무슨 개를 상전 모시는 것도 아니고. 테이블 위에는 알록달록한 알약들이 놓여 있었죠. 분홍색, 파란색, 하얀색. 지영이 귀찮다는 듯 약들을 한꺼번에 손으로 쓸어 모았습니다. 에이,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 밥이랑 섞어서 한 번에 먹이면 되겠네. 지영이 약을 밥그릇에 쏟으려는 순간 은지가 다급하게 지영의 손목을 잡았어요. 멈추세요. 뭐야? 지영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분홍색 약은 혈압 조절제예요. 밥이랑 같이 먹이면 안 돼요. 밥하고 섞이면 약 성분이 변해서 몸에 독이 됩니다. 심장 약한 애한테 먹이면 바로 쇼크 와요. 지영이 손에 든 약을 내려다봤어요. 파란색은 공복에 먹여야 하고 하얀색은 밥 먹고 30분 뒤에 줘야 해요. 순서 틀리면 소용없어요. 당신 뭐야? 지영이 은지를 노려봤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알아? 동물병원에서 5년 동안 일했어요. 수술 보조하고 약 관리하는 일이요. 은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서재로 올라가던 회장이 계단 중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묘했죠. 밤이 깊어갔어요. 은지는 저택 한 구석 작은 객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무릎 위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돌보미 업체에서 온 문자였죠. 오늘부터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사고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더 이상 일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다음 문자는 집주인에게서 온 문자였죠. 집주인입니다. 다음 달 월세 못 내시면 보증금에서 빼겠습니다. 은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그때 복실이가 잠결에 은지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따뜻한 혀가 닿자 은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딱 일주일만 버티자. 창밖으로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저택에 온 지 3일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은지는 복실이가 잠든 틈을 타 핸드폰을 꺼냈어요. 대출 이자 계산기를 열었죠. 이자만 30만 원. 원금은 언제 갚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지영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커다란 종이 가방에 금색 리본이 달려 있었죠. 이게 뭐야? 회장이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실이 산책용 가방이에요. 지영이 가방을 꺼내 보였어요. 반짝이는 가죽에 금색 로고가 박혀 있었죠.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한정판이래요. 500만 원이나 했어요. 뭐,
작게 가방이 500? 복실이한테는 이 정도는 써야죠. 지영의 시선이 은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줌마. 지영이 가방을 은지 앞에 들이밀었어요. 이런 가죽은 평생 구경도 못 해봤지? 냄새라도 맡아봐.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져봐도 돼요? 어머, 손이라도 대보고 싶어? 지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조심해. 손때 묻으면 안 되니까. 은지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겉면을 만지고 안쪽을 펼쳐봤어요. 사모님 죄송한데요. 뭐? 이거 가짜 같은데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지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500만 원짜리가 가짜라고? 미쳤어? 진짜 가죽은 모공이 불규칙해요. 동물 피부니까요. 은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매끄러워요.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그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지가 가방 안쪽을 가리켰어요. 로고가 정중앙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쳤어요. 진짜 명품은 이런 실수 절대 안 해요. 회장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져와 봐. 지영이 굳어버렸어요. 회장이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회장은 소파 한쪽에 힘없이 누워있는 복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실아. 회장이 가방을 복실이 코앞에 툭 던져줬습니다. 심심한데 이거라도 씹어라. 복실이가 킁킁 냄새를 맡더니 누운 채로 가방 모서리를 앙하고 물었습니다. 힘도 별로 주지 않았는데 지익. 이빨이 닿자마자 가죽처럼 보이던 겉면이 찢어졌어요. 안에서 싸구려 비닐 안감이 흉하게 튀어나왔죠. 어머. 지영의 입이 벌어졌어요. 아픈 애가 살짝만 물어도 터지는 게 500만 원? 너 어디 가서 사기당하고 다니냐? 지영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은지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일도 알고 명품도 알고. 회장이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자네 정체가 뭐야? 은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빚 갚으려다 보니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은지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명품 수선집에서 본드 냄새 맡아가며 밤낮 없이 바느질했습니다. 가짜 구별하는 건 그때 배웠어요. 회장이 잠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구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쓸만해. 그 말 한마디가 은지의 가슴에 묘하게 남았습니다. 복실이는 찢어진 가방 쪼가리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지영이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쟁반 위에 예쁘게 잘린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죠. 아버님, 간식 가져왔어요. 지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소파에서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뭐야 이게? 영국 귀족들이 먹는 오이 샌드위치예요. 지영이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유기농 오이로 만들었어요. 건강에 좋대요. 회장이 샌드위치를 집어들었어요. 그러다 코끝에 오이 냄새가 닿았습니다. 얼굴이 확 구겨졌어요. 치워. 회장이 샌드위치를 쟁반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오이 비린내 질색하는 거 몰라? 이게 무슨 풀냄새야? 아버님, 몸에 좋다잖아요. 싫다니까? 당장 치워. 바로 그때였어요. 부엌에서 청소하던 은지가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우. 오이 냄새가 거실까지 퍼지자 은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나온 거였어요. 회장이 코를 막았습니다. 은지도 코를 막았어요. 둘이 동시에 인상을 찌푸렸죠. 얼굴 표정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았습니다. 지영이 그 모습을 봤어요. 어머. 지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난한 주제의 입맛은 로열 패밀리네.
주제 파악 못하고 편식하는 건 아버님하고 똑같아. 은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릴 때부터 오이 냄새만 맡으면. 됐어.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치워. 눈앞에서 안 보이게. 지영이 입술을 삐죽거리며 쟁반을 들고 나갔어요. 거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서재로 올라갔어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죠. 오이 냄새에 헛구역질까지 하는 건 흔치 않은데 문득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내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에이, 우연이겠지. 세상에 오이 싫어하는 사람이 한둘인가. 회장은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이 가슴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테라스 구석에서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그 펫시터 여자 말이야. 아무래도 수상해. 지영이 객실 쪽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님 식성까지 따라하면서 비위 맞추는 게 보통 여우가 아니야. 일부러 오이 못 먹는 척 연기하는 것 같다고. 설마 그 정도까지 하겠어? 당신은 몰라.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어. 지영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습니다. 사람 써서 뒷조사 좀 해봐. 뭐라도 꼬투리 잡히면 바로 내쫓아버리게. 전화가 끊어지고 새벽 2시 은지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부엌 쪽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회장이 인덕션 앞에 서 있었어요. 잠옷 차림에 안경도 없이 버튼을 이리저리 누르고 있었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죠. 회장님. 회장이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낮에 보던 위험은 간데없고 그냥 배고픈 할아버지였어요. 잠금이 걸려 있어서요. 여기 3초만 누르면. 띠리릭. 인덕션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라면 끓이시려고요? 지금 박 여사님도 주무실 테고 저도 마침 배고파서. 제가 끓여드릴게요. 알아서 해. 라면이 끓었습니다. 은지가 그릇 2개에 나눠 담았죠. 회장이 젓가락을 들려는 순간 은지가 잠시 망설이듯 찬장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식초 어디 있나요? 회장이 대답 대신 고개로 찬장 쪽을 툭 가리켰죠. 은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안을 살폈습니다. 병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이에서 투명한 유리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 이건가 보네요. 은지는 병을 꺼내 자기 그릇에 식초를 몇 방울 톡톡 떨어뜨렸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퍼졌죠. 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게 뭐야? 아, 어릴 때부터 버릇이에요. 라면에 식초 넣으면 면발이 탱탱해지거든요. 은지가 해맑게 웃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5년 전 첫 아내 영숙이가 그렇게 먹었죠. 그리고 5살 수연이도요. 아빠, 수연이도 이렇게 먹을 줄 알아. 자랑스럽게 웃던 그 얼굴이 번쩍 스쳤습니다. 쨍그랑.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입맛 떨어졌어. 간다. 회장이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은지가 당황해서 말을 꺼내려는데 회장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죠. 오늘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서재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신경 안정제를 꺼냈어요. 두 알을 물 없이 삼키고 서랍 안쪽에 낡은 사진을 집어들었죠. 35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자신과 영숙이, 그리고 무릎에 앉은 어린 수연이. 회장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주책이다. 고작 식초 냄새에.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부엌에서 은지는 혼자 남아 식은 라면을 먹었습니다. 회장이 손도 대지 않은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다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야, 대체 왜 저러시지? 은지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저택에 온 지 닷새째 되는 오후였습니다. 회장은 새벽 라면 사건 이후로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도 방에서 했고 복실이 산책도 은지에게 맡겼죠. 방 여사조차 무슨 일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영은 그 틈을 노렸어요. 오후 3시 거실이 떠나가라 비명이 울렸습니다. 없어졌어. 내 결혼 예물이 없어졌다고요. 지영이 식탁 서랍을 뒤지며 난리를 쳤어요. 박 여사가 달려오고 복실이 빗질을 하던 은지도 거실로 나왔죠. 무슨 일이세요? 3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사라졌어요. 분명히 어제 여기 뒀단 말이에요. 지영의 눈이 은지에게 멈췄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죠. 이 집의 외부인은 당신뿐인데. 네. 가방 내놔요.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반지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자는 거잖아. 결백하면 당당하게 보여주면 되지. 지영이 성큼 다가왔어요. 은지가 한 발 물러서려는 순간 지영이 어깨에 맨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잠깐요. 은지의 손이 허공을 헤맸죠. 철퍽. 가방이 뒤집어져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헌지갑, 다른 립밤, 금이 간 손거울, 접힌 영수증들. 가난한 삶의 조각들이 차가운 대리석 위에 나뒹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반짝 다이아 반지가 또르르 굴러나왔습니다. 꺼봐. 지영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가난하면 손버릇이라도 좋아야지.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안 그랬어요. 정말 손 뗀 적 없어요. 도둑이 도둑이라고 인정하겠어? 지영이 한 발 다가섰어요. 굽 높은 구두가 바닥에 흩어진 은지의 물건들을 밟았습니다. 박 여사, 경찰 불러요. 도둑 잡혔으니까.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지만 눈물은 참았죠. 그때였습니다. 또 뭔 소란이야. 2층 계단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덕배 회장이 난간을 짚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닷새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핏기가 없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아버님, 지영이 반색하며 달려갔습니다. 잘 오셨어요. 저 여자가 제 결혼 예물을 훔쳤어요. 가방에서 나왔다니까요. 회장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흩어진 소지품들, 그 사이에 빛나는 반지, 그리고 무릎 꿇듯 쪼그려 앉은 은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내가 넣은 거다. 네. 지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님이요? 왜요? 네가 하도 칠칠맞게 흘리고 다녀서. 회장이 계단을 다 내려오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어젯밤 복도에서 주웠다. 마침 이 사람 지나가길래 가방에 넣어뒀어. 나중에 너한테 돌려주라고.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에는 감히 반박하겠느냐는 무게가 실려 있었죠. 그래도 남의 가방에 왜? 회장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어디서 사람을 도둑 취급해? 네 물건은 네가 간수해. 흘리고 다니면서 남 탓하는 거야? 아버님, 저는 분명히. 시끄러워. 나가. 지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앞에서 더 따질 수는 없었죠. 네. 지영은 바닥에서 반지를 집어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웠어요. 2층 문이 쾅 닫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은지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 립밤을 2번이나 놓쳤죠. 회장님,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 됐어. 회장이 말을 잘랐어요. 은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바닥 차가워. 은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입만 달싹거렸죠. 회장이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마. 네. 이 집에서 네 편 없어. 문단속 잘하고 가방 아무데나 두지 마. 그 말을 남기고 회장은 서재 쪽으로 사라졌어요. 은지는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차가웠지만 뭘 의미하는지는 알 수 있었죠. 저 사람이 뻔한 거짓말로 자신을 감싸줬다는 것을요. 은지는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걸 참으며 고개를 숙였죠. 서재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자기 며느리도 믿지 못하는 집, 펫시터 하나 지켜주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집. 한심하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비쳤지만 서재 안은 여전히 서늘했어요. 그날 아침 평화롭던 저택 마당이 육중한 엔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 세단 세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죠. 차 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선두에 선 남자가 벤치에 앉아 있는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의 수석 변호사였죠. 기업 인수합병만 20년 넘게 해온 전문가가 직접 청담동까지 찾아온 겁니다. 회장님, 한성백화점 인수권 최종 보고입니다. 상대방이 2조 3천억을 불렀습니다. 변호사의 보고에도 김덕배 회장은 딴청만 피웠습니다. 회장이 손을 뻗어 복실이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복실이는 회장의 손길을 피하며 은지의 다리 뒤로 쏙 숨어버렸죠. 회장이 섭섭한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녀석, 밥 주는 건 나인데 곁은 펫시터한테만 내주는구먼. 회장이 다시 변호사를 보며 툭 내뱉었습니다. 네. 가격 조정 없이 바로. 그 부지 뒤에 내년에 지하철 뚫려. 지금보다 몇 천억을 더 줘도 나중엔 몇 배로 남는 장사야. 복실이 산책 코스로 딱이니 그냥 사버려. 2조짜리 거래를 개 산책 코스 때문에 결정하다니. 변호사도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났습니다. 마당을 쓸던 은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조 3천억? 강아지 산책시키려고 백화점을 산다고? 그제야 대문 옆 태양그룹 명예회장 김덕배 문패가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은지 뒤에 숨어 꼬리를 살랑거리는 이 강아지의 주인이 뉴스에서나 보던 대한민국 경제 거물이었던 겁니다. 오후가 되자 저택에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의 개인 비서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하필 오후 2시에 미국 주치의와 화상 진료가 잡혀 있었죠. 난 돈 버는 재주는 있어도 꼬부랑 글씨는 모른다. 회장이 답답해하며 서재를 서성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버님. 지영이 나섰어요. 저 보스턴 유학파잖아요. 아버님 건강은 제가 챙길게요. 박 여사가 서재 문 앞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화상 진료가 시작됐어요. 화면 속 백인 의사가 손가락 하나를 펴고 가슴을 팡팡 두드렸습니다. 지영의 눈이 흔들렸어요. 예스? I'm fine?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의 이마에 힘줄이 돋았어요. 그때 서재 문 앞을 지나가던 은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침에 2조짜리 거래를 목격한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영어가 문제였죠. 상황을 파악한 은지가 박 여사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제가 잠시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제발. 은지가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의사 말이 약 부작용 때문에 가슴 통증이 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 주기를 한 달에 한 번으로 당기자는 뜻이에요. 은지가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이드 이펙트? 원먼스? 오케이. 화면 속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어요. 퍼펙트. 회장이 혀를 찼습니다. 유학파보다 패시터가 낫네. 지영의 얼굴이 홍당무가 됐어요. 아무 말 없이 서재를 뛰쳐나갔죠. 저녁 7시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김민철이 비틀거리며 들어섰죠. 도련님, 술을 왜? 박 여사가 말리려 다가갔지만 민철이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켜. 박 여사가 벽에 부딪혀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네가 내 아내를 무시했다며? 민철이 거실에 서 있는 은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눈동자가 풀려 있었고 말끝이 작고 씹혔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게 감히. 그때 복실이가 은지 앞을 가로막으며 짖었어요. 시끄러워. 민철이 발을 들어 복실이를 걷어차려는 순간 그의 눈이 멈췄습니다. 복실이 목에 걸린 푸른빛, 사파이어 펜던트였어요. 이거 아버지가 금고에 애지중지하던 거잖아. 민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로열 블루 사파이어잖아. 강남 전셋값인 이걸 왜 걔한테 줘? 민철이 복실이 목에 손을 뻗었어요. 나한텐 돈도 안 주는 아버지가 얼굴도 모르는 그 주군의 목걸이는 걔한테 줘? 내가 걔만도 못해? 줄을 잡고 억지로 잡아당겼죠. 기잉. 복실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지가 몸을 날렸어요. 손대지 마세요. 민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그때 2층 난간에서 고함이 터졌어요. 당장 손 떼라. 김덕배 회장이 난간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감히 네가 함부로 손댈 물건이 아니다. 민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저한테는 쥐꼬리만한 월급 주면서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러십니까? 사실 민철은 회장의 두 번째 아내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죠. 닥쳐. 회장이 계단을 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고작 보석 하나에 눈이 멀어 행패를 부려. 회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니놈이 이렇게 저급하게 구니 내가 너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회사를 맡길 수가 없단 말이다. 그 말을 끝으로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슴이 따라오지 않았죠. 회장의 손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쿵. 계단 중간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아버지. 지영이 뛰어내려왔어요. 민철은 술이 확 깨서 얼어붙었죠. 어떻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은지가 달려들었어요. 비키세요. 예전에 배웠던 게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떠올랐습니다. 은지는 회장 옆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짚었어요. 박 여사님, 119요. 박 여사가 전화기로 뛰어갔습니다. 은지는 회장의 상의 주머니를 뒤졌어요. 작은 약통이 손에 잡혔죠. 회장님, 입 벌리세요. 턱을 열어 혀 밑에 알약을 넣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회장의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 희미한 시야 안에 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울면서 자신을 살리려는 젊은 여자. 그 간절한 눈빛이 35년 전 마지막으로 본 5살 딸의 얼굴과 겹쳐 보였어요. 수연아. 멀찍이 서 있는 아들. 뒷걸음질 치는 며느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패시터만이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죠. 응급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은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옆에는 민철과 지영이 서 있었지만 둘 다 은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되시죠? 민철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예, 아들입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급성 협심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으로 진행되기 전에 오셨어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죠. 응급처치가 빨랐어요. 수술 없이 안정을 취하면 됩니다. 오시기 전에 드신 니트로글리세린이 살렸어요. 골든타임 안에 약이 들어갔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니트로, 뭐요? 그게 뭔데요? 협심증 환자들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응급약이에요. 혀 밑에 넣으면 혈관을 빠르게 넓혀줍니다. 가슴 통증이 올 때 3분 안에 드셔야 해요. 그래서 주머니에 늘 넣어 다니시라고 하죠. 의사가 은지를 바라봤어요. 약 드린 분이 이쪽이시죠? 침착하게 잘 대처하셨어요. 덕분에 환자분 살렸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정말. 민철과 지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둘 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봤죠. VIP 병실로 옮겨진 건 새벽 2시였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죠. 민철과 지영은 병실 한쪽 소파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잠든 줄 알았으니까요. 여보, 아버지 유 원장 아직 안 고친 거 맞지? 지영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몰라. 아마 그대로일걸.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일로 마음이 바뀌시면 어떡해. 민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저 패시터는 뭐야? 어디서 굴러 들어와서 생명의 은인 노릇이야? 그러니까 거슬려 죽겠어. 차라리 돈 좀 쥐어주고 조용히 내쫓자. 은인이니 뭐니 해서 자꾸 들락거리면 골치 아파지잖아. 그래, 적당히 입막음비 주고 보내버리자. 어차피 저런 애들은 돈 앞에 약해. 회장의 손가락이 이불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모든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아들이라는 놈이나 며느리나. 아비가 쓰러져 죽을 뻔했는데 걱정하는 건 유 원장과 재산뿐이었죠. 이게 내 자식이라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눈 뜨면 또 거짓 효도 쇼를 해댈 게 뻔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민철이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나 좀 눈 붙여야겠어. 당신도 가서 쉬어. 어차피 아버지 상태 안정됐다잖아. 그래, 패시터한테 맡기지 뭐. 어차피 걔나 아버지나 똑같이 볼 테니까. 둘이 킥킥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은지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철과 지영이 나눈 대화가 다 들렸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그저 입술을 꾹 깨물었을 뿐이에요. 잠시 후 은지가 일어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혹시 깨셨어요?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은지는 모른 척했죠. 아직 안 갔어? 네. 밤새 지켜볼게요. 쓸데없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은지가 옆 테이블에서 물수건을 가져왔어요. 회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땀을 닦아주려는데 소매가 거치며 은지의 손목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회장의 눈이 멈췄어요. 오른쪽 손목 안쪽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손목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손목 상처는 어쩌다 다친 게냐?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은지는 자기 손목을 내려다보더니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잘 모르겠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어릴 때? 네. 고아원에 가기 전인지 후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눈 떴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 말에 회장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35년 전, 어느 봄날 오후였죠. 3살 수연이가 거실에서 뛰어다니다 장식장에 부딪혔어요. 도자기 화병이 떨어져 깨졌고 조각에 수연이의 오른쪽 손목이 긁혔습니다. 아빠, 아파. 울음을 터뜨리는 딸을 안고 병원에 달려갔죠.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흉터가 남을 거라 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남겠네요. 그 상처, 그 정확한 위치, 그 초승달 모양. 설마.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세상에 비슷한 흉터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초승달 모양 흉터쯤이야 누구나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자꾸 눈이 갔어요. 은지의 콧날, 눈 아래 점, 식초를 넣어 먹던 버릇, 오이를 못 먹던 것, 그리고 저 흉터까지. 내가 너무 수연이를 그리워해서 헛것을 보는 건가. 35년이야. 35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갑자기 펫시터로 나타났다? 말이 되나?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기꾼에게 속았던가요? 딸을 찾았다며 나타났던 가짜들, 돈만 뜯어가고 사라진 자들. 그때마다 희망을 품었다가 무너지길 반복했죠. 또 속으면 안 돼. 이번에도 우연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쪽이 자꾸 뛰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회장님? 왜 그러세요? 어디 또 불편하세요? 아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확인을 해봐야겠다. 회장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그 뒤의 생각은 차마 이어가지 못했어요. 은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왜 회장이 갑자기 손목 상처를 물었는지, 왜 그 눈이 그렇게 흔들렸는지. 그저 이불을 다시 여미며 말했죠. 푹 쉬세요, 회장님. 제가 여기 있을게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떨리는 가슴을 애써 눌렀어요. 제발, 이번만은 헛된 희망이 아니길. 새벽 병실에는 심장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퇴원은 이틀 만이었습니다. 회장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병원 냄새가 싫다. 집에서 쉬겠다. 한마디로 끝이었죠. 저택 현관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이미 짐을 챙겨놓고 있었습니다. 낡은 청가방 하나. 들어올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몸조리 잘하세요. 은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만 바라봤죠. 그때 복실이가 달려왔습니다. 하얀 털뭉치가 은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낑낑대며 앞발로 은지의 신발을 긁었죠. 복실아, 안 돼. 나 가야 해. 은지가 무릎을 꿇고 복실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실이는 고개를 들어 은지를 올려다봤어요. 축 처진 귀가 안쓰러웠죠. 드디어 가시네요? 지영이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해요. 어휴, 언제 가나 했는데. 은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복실이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일어섰죠. 박 여사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몸 챙기고. 감사합니다, 박 여사님. 은지가 짧게 인사하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잠깐. 회장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은지가 돌아봤죠. 돈 정산 끝났으니 어서 가. 바쁜 사람 붙잡지 마. 차갑고 퉁명스러운 말투였어요.
은지는 잠시 회장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회장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죠. 잘 가라. 아무도 듣지 못한 인사였습니다. 은지가 돌아간 곳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좁은 공간. 창문은 반쪽만 열리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문자였어요. 집주인입니다. 밀린 월세 차감하고 이제 보증금 50만 원 남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해결 안 되면 방 비우세요. 은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50만 원. 그마저 없어지면 갈 곳이 없었어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가방도 제대로 풀지 않고 다시 운동화를 신었죠. 저녁 6시 동네 식당 설거지 면접. 밤 9시 치킨집 전단지 알바 상담.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지는 싱크대 위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며 벽을 바라봤어요. 곰팡이 핀 벽지가 눈에 들어왔죠. 회장님은 약 잘 챙겨 드시겠지. 복실이는 밥 잘 먹겠지. 자기 걱정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두고 온 것들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 청담동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지영이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아, 좋다. 이제야 내 집 같네. 얼굴에 팩을 붙인 채 기지개를 켰습니다. 박 여사, 저녁은 스테이크로 해주세요.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네. 박 여사가 대답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 시각 회장은 복실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복실아. 거실에도 없고 마당에도 없었어요. 서재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데 복실이가 보였습니다. 은지가 쓰던 방 앞이었어요. 복실이가 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밥그릇은 건드리지도 않은 채 문만 바라보며 낑낑거리고 있었죠. 회장이 다가가 복실이 옆에 앉았습니다. 너도 밥을 안 먹었구나. 복실이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축 처진 눈이 말하는 것 같았죠. 회장이 복실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녀석, 나도 그렇다. 한숨을 쉬며 방문을 열었어요. 텅 빈 방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조명. 다 제자리인데 뭔가 허전했죠. 사람이 없으니 그런 거였어요. 회장이 천천히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세면대, 수건, 거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때 양치컵 안에 뭔가가 꽂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칫솔이었어요. 분홍색 손잡이에 낡은 칫솔. 은지가 두고 간 거였죠.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칫솔을 내려놓지 못한 채 숨만 고르고 있었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자. 아니면 그냥 잊으면 되니까. 회장은 휴지를 꺼내 칫솔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 주머니에 넣었죠.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지영이 열린 문틈 사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복실이 찾으러 왔다가 회장이 빠르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지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뭘 저렇게 소중히 챙기지? 그냥 복실이 불러요. 제가 데려올게요. 됐어. 가서 쉬어. 회장이 퉁명스럽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지영은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은지의 방 안을 힐끗 들여다봤어요. 화장실 양치컵? 텅 비어 있었습니다. 뭘 가져간 거야? 밤 11시.
회장은 몰래 비서를 집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정원 구석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이 주머니에서 휴지에 싼 칫솔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전자 검사 맡겨. 가장 빠르고 정확한 곳으로. 비서의 눈이 커졌어요. 내 것과 대조해서 친자 여부 확인해. 내일 아침까지 결과 가져와. 내일 아침이요? 그건 좀. 돈이 문제냐? 얼마든지 써. 아무도 몰라야 해. 알았지? 비서가 칫솔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차를 타고 떠났어요. 회장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죠. 정원 나무가 흔들렸어요. 제발, 이번만은. 회장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시각 2층 창문. 커튼 뒤에서 지영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밤에 몰래 비서를 불러내서 뭔가를 건네다니. 지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저 패시터 방에서 가져간 것. 분명 뭔가 있어. 지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연락처를 뒤졌어요. 손가락이 한 번호 위에서 멈췄죠. 최 비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시간 괜찮아? 지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아버님 비서 있잖아. 그 사람 좀 알아봐줘. 오늘 밤에 뭘 심부름 받았는지. 전화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영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정원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뭘 숨기시는 거예요, 아버님? 커튼이 스르륵 닫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서재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휴대폰만 바라봤어요. 화면이 꺼지면 다시 켜고 배터리 확인하고 볼륨이 켜져 있나 만지작거렸죠.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심장이 목까지 뛰는 것 같았죠. 띠리링. 전화벨이 울리자 회장이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광고 전화였어요. 한숨을 쉬며 끊었죠. 왜 일이 안 오는 거야?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다리를 떨었어요. 70평생 수천억 거래를 해왔지만 이렇게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님, 차 드세요. 지영이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상냥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직접 우린 녹차예요. 몸에 좋다고 해서. 됐어. 나가. 아이고, 왜 그러세요? 어젯밤부터 방에만 계시는데 식사라도 하셔야죠. 지영이 차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슬쩍 서재를 둘러봤어요. 뭔가를 찾는 눈빛이었죠. 나가라니까. 네네. 알겠어요. 지영이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회장의 책상 위를 한 번 더 힐끗 보았어요. 오전 11시.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손에 흰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왔냐? 예, 회장님. 비서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줘봐. 회장이 손을 뻗었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죠. A4 용지 한 장, 유전자 검사 결과서. 회장의 눈이 종이 위를 훑었어요. 의뢰인 A와 B가 친자 관계인지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눈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결론,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일치.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글씨가 흐려 보였죠. 뭐야 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일치라니.
그럴 리가 없어. 회장이 비서를 쳐다봤어요. 검사 제대로 한 거 맞아? 다른 사람 거 섞인 거 아니야? 회장님, 가장 정확하다는 곳에 맡겼습니다. 2번 확인했다고. 아니야.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 흉터가, 그 눈빛이, 식초 넣어 먹는 것도 다 똑같았어. 그럴 리가 없다고.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은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구겨졌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나가. 회장님, 나가라고 했어. 비서가 서둘러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장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구겨진 종이를 펴서 다시 봤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한 줄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또 속은 거냐? 회장의 눈에서 물기가 흘렀습니다. 또 헛된 희망을 품었던 거냐? 35년 동안 수없이 속았습니다. 딸을 찾았다며 나타난 사기꾼들, 돈만 뜯어가고 사라진 자들. 그때마다 희망을 품었다가 무너지길 반복했죠. 이번에도 그랬던 겁니다. 수연아.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빠가 미쳤나 보다. 고작 패시터한테서 너를 본 거야.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지영의 방. 지영이 침대에 앉아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낮은 목소리였어요. 타이밍 딱 좋게 바꿔치기 했네. 검체 갈아치우는 거 일도 아니지. 그렇지?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검사기관 연구원이 돈 좀 받고 바로 넘어오더라고요. 결과지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잘했어. 약속한 금액 보내줄게. 지영이 전화를 끊고 뱅킹 앱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이체 금액 500만 원. 이체 완료. 지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감히 패시터 주제에 회장님 딸 노릇을 하려고 해?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덧바르며 중얼거렸어요. 어림도 없지. 이 자리는 내 거야.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지영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옷장을 열었어요.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자축 파티 해야지. 같은 시각, 서울 외곽 작은 식당. 김이 자욱한 주방에서 은지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 기름때가 낀 냄비들, 물때 묻은 컵들, 고무장갑을 낀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이마에 땀이 흘렀죠. 아줌마, 이것도요. 홀에서 그릇이 또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지가 대답하고 다시 수세미를 움직였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아침 6시부터 서 있었으니 당연했죠.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오늘 일당 5만 원이 절실했으니까요. 보증금 5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 없어지면 갈 곳이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다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기름 묻은 접시에 비친 자기 얼굴이 보였어요. 피곤에 절은 눈, 땀에 젖은 앞머리. 회장님은 약 잘 챙겨 드시겠지.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났습니다. 복실이는 밥 잘 먹고 있으려나. 청담동 저택에서 보냈던 며칠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요. 아줌마, 멍 때리지 말고 빨리요. 아, 죄송합니다. 은지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잘 지내시겠지. 그분들은 나 없어도 아무 상관없을 테니까. 쓴웃음이 났어요. 남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잠깐 스쳐 지나간 인연일 뿐이었어요. 은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그릇을 닦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 저택 서재에서는 노인이 구겨진 종이를 쥐고 울고 있었고 2층 방에서는 며느리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리고 서울 외곽 허름한 식당에서는 은지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하늘은 같았지만 보이는 세상은 전혀 달랐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설쳤죠. 책상 위에는 구겨졌다 편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장은 그 문장을 수백 번은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머리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이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최 비서입니다. 들어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사기관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절차상 문제 없다고 합니다. 검체 접수부터 분석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비서가 물러나고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른쪽 손목 안쪽에 초승달 흉터. 오이 샌드위치 앞에서 헛구역질하던 모습. 새벽에 라면에 식초를 뿌리던 손. 다 똑같았어. 죽은 아내랑 수연이랑. 회장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는데 왜 내 가슴은 아니라고 아우성인 거지. 70평생 사업을 하며 숱한 거래를 해왔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를 믿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망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숫자가 틀렸다는 느낌, 데이터가 거짓말을 한다는 직감.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오후 3시 서재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버님, 과일 좀 가져왔어요. 지영이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어요. 사과, 배, 귤이 예쁘게 담겨 있었죠. 직접 깎았어요.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길래.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미소까지 띠고 있었어요. 회장이 지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웬일이냐? 아이고, 며느리가 시아버님 챙기는 게 당연하죠. 이제 건강 좀 챙기셔야 해요. 지영이 과일 접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이참에 마음 좀 편히 가지세요. 유원장도 정리하시고 복잡한 일은 다 저희한테 맡기시고요.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유원장? 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철 씨가 제주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제 회사 일도 슬슬 물려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아버님은 편히 쉬시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책상 위 서류를 슥 훑었죠. 그리고 서재 구석의 금고를 힐끗 봤습니다. 저 눈빛. 회장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전에는 내 방에 발도 안 들이더니 갑자기 왜 저러지. 됐다. 나가봐. 아버님, 과일 좀 드시고. 나가라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영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네, 푹 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은 지영이 나간 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 평생 사람을 보며 살았습니다. 속셈이 있는 눈빛, 계산하는 눈동자. 그런 건 숨겨도 티가 났어요. 지영의 눈에서 그게 보였습니다. 뭔가 알고 있구나. 회장의 손이 책상을 두드렸어요. 저녁 7시. 회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 예, 회장님. 비서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문 닫아. 비서가 뒤돌아 문을 닫았습니다. 회장이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검사 결과 말고 과정이 궁금하다. 과정이요? 어제 검체 맡길 때부터 결과 나올 때까지
연구소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확인해봐. 비서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검사 결과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회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CCTV, 통화 기록, 출입 명단. 사소한 거라도 싹 다 가져와.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고개를 돌려 비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건 나하고 너만 아는 거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며느리한테는 절대. 예, 명심하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회장은 다시 책상 위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짚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낮은 목소리였어요. 과학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내 눈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반드시 밝혀내겠다. 서재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려앉는 저택 위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최 비서는 서울 외곽의 유전자 검사기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거쳐 담당 연구원을 만났어요. 흰 가운을 입은 30대 남자. 이름표에는 박재현 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최 비서가 결과지를 꼼꼼히 훑어내렸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하단에 멈췄죠. 분석 완료 시각이 밤 10시네요. 연구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 그게 검체가 워낙 급해서 야근을 좀. 규정상 야간 분석은 센터장 승인 사항일 텐데요. 승인 받으셨습니까? 최 비서의 날카로운 눈빛에 연구원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변명을 내뱉고 말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젯밤에 보호자분이 직접 오셔서 독촉하시는 바람에 비서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보호자라뇨? 예. 아, 며느님이요. 밤늦게 오셔서 결과 언제 나오냐고 기다리시길래 어쩔 수 없이 해드린 겁니다. 비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님이 밤 10시에 직접요? 연구원은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비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주차장 CCTV 확인이 가능할까요? 내부 감사 차원에서요. 오후 4시 태양그룹 보안팀 사무실. 노트북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연구소 주차장, 어젯밤 10시 2분.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내렸죠. 지영이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와 옷차림은 분명했습니다. 지영이 건물 옆문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박재현 연구원이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둘이 주차장 구석에서 만났어요. 지영이 핸드백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연구원에게 건넸죠. 연구원이 봉투를 받아 안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캡처해. 지영이 봉투를 건네는 장면, 연구원이 받는 장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녁 6시 청담동 저택 현관 앞. 비서는 서류 봉투를 쥔 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걸 보고하면 집안이 뒤집어진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틀 전 서재에서 본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쥐고 무너지던 그 모습. 회장님을 2번 속일 순 없다. 비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어요. 창가에 앉은 회장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틀 새 더 수척해진 것 같았죠.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며느님께서 그날 연구소를 다녀가셨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연구원 증언과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이 나왔죠. 어두운 주차장, 지영이 흰 봉투를 건네는 장면, 연구원이 받는 장면,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이게 아마 검체를 바꿔 끼웠거나 결과지를 슬쩍 고친 것 같습니다. 사진을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감히,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감히 내 핏줄을 끊어놓으려 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난간을 붙잡고 버텼죠. 내가 눈 감기만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아예 눈을 가리려 들었구나.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35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기꾼에게 속고 희망이 무너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내 며느리가 그 끈을 끊으려 했다. 회장의 눈에서 물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금세 닦아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걷히고 차가운 빛이 올라왔죠. 다시 한다. 예. 회장이 비서를 돌아봤어요. 유전자 검사. 다시 한다. 이번엔 내가 직접 움직인다. 비서의 눈이 커졌어요. 아무도 모르게, 쥐새끼 한 마리도 모르게 준비해. 회장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며느리한테는 한마디도 새지 않게 해. 그 연구원, 지영이 쪽 비서, 연결된 놈들 전부 파악해봐.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내가 눈 감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밝힌다. 비서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장은 홀로 서재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35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자신과 영숙이, 그리고 무릎에 앉은 어린 수연이. 회장이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기다려라, 수연아.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서재 창문 너머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회장은 서재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가리고 나니 낯선 노인 하나가 비쳤어요. 70평생 수천억을 굴려온 제게 1위가 이 꼴이라니. 입안에서 쓴웃음이 새어나왔죠. 복도를 지나 은지가 머물렀던 객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박 여사가 이미 청소를 끝낸 뒤였죠. 회장은 쓰레기통을 뒤집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침대 밑에 손을 넣어봤죠.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습니다. 화장실 배수구 뚜껑까지 열어봤지만 머리카락 한 올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자 허리가 삐끗했죠. 혈압약 먹을 시간이 지났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재계 1위가 남의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있다니.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꼴이 우습구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3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번만큼은 직접 확인해야 했죠. 회장은 객실을 나서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준비해. 눈에 안 띄는 걸로. 오전 10시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울 외곽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비서가 운전석에서 주위를 살폈어요.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죠. 반지하 창문이 보였습니다. 반쪽만 열리는 작은 창.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음침한 구조였어요. 저기입니다, 회장님. 비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은지가 나왔습니다. 회장의 숨이 멎었죠. 낡은 운동화, 색이 바랜 점퍼,
한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무릎 상처가 아직 낫지 않은 모양이었죠. 얼굴엔 핏기가 없었고 눈 밑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은지가 골목을 빠져나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등이 구부정했죠. 무거운 것을 짊어진 사람처럼요. 회장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조여왔죠. 저게 혹시라도 내 딸이면 35년 동안 저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면 나는 무슨 낯으로 산 거냐. 차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비서도 말이 없었어요. 잠시 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려.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담벼락에 이끼가 끼어 있었고 배수구에서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회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반지하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월세 독촉장, 3개월 미납시 보증금 전액 차감 후 강제 퇴거 조치합니다. 회장의 눈이 그 글자 위에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문을 봤어요. 유리창 안쪽으로 곰팡이 핀 벽이 보였죠. 천장 구석에 물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담벼락에 손을 짚었죠. 혹시라도 내 딸이면 어쩌려고 이런 데서 살게 뒀냐, 김덕배.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35년. 그동안 자신은 청담동 저택에서 뭘 했던가요? 아들에게 실망하고 며느리에게 속고 복실이나 쓰다듬으며 시간을 보냈죠. 그 사이 딸일지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곳에서 곰팡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회장은 닦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 옆 좁은 공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빨래 건조대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수건 몇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회장이 다가갔습니다. 건조대 한쪽에 뭔가가 걸려 있었어요. 분홍색 머리끈이었습니다. 끈에 검은 머리카락 몇 올이 엉켜 있었죠.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주머니에서 비닐팩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머리끈을 집어넣었어요. 마치 보물을 다루듯, 아니 그보다 더 조심스럽게요. 찾았다.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비서에게 비닐팩을 건넸어요. 이번엔 내 이름으로 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대학 병원장한테 직접 연락해놨다. 보안 최고 등급으로 해달라고. 검체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 내 손으로만 움직여.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게.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반드시. 같은 시각 청담동 저택. 지영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회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재에도 없고 마당에도 없었죠. 박 여사에게 물어봤지만 글쎄요, 일찍 나가셨던데요 하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지영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최 비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차례 울린 뒤 여보세요? 비서님, 저예요.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침부터 안 보이시는데. 지금 회장님 심부름 중입니다. 심부름? 무슨 심부름이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어요. 지영이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뭐야 이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지영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떨며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노인네가 요즘 왜 이리 쏘다녀? 중얼거리며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완벽하게 처리했는데.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죠. 지영이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졌어요. 손가락이 한 번호 위에서 멈췄죠. 박재현 연구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죠. 나야. 혹시 그쪽으로 연락 온 거 없어? 아니요. 없는데요. 정말이지? 예. 대답이 늦었어요. 지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거 있으면 말해. 진짜 없어요. 걱정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지영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지만 거실 공기는 싸늘했어요. 뭔가 이상해.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지영은 느끼지 못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청담동 저택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커튼이 활짝 열려 오후 햇살이 쏟아지는데도 공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회장이 소파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어요.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다 모였나?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민철이 서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급히 올라온 모양이었죠.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 지영이 앉아 있었어요. 지영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릎 위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가죽을 쓸어내리고 있었죠. 4천만 원짜리 가방이었어요. 지난달 민철 몰래 산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영이 입꼬리를 올리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거실 대형 TV 화면이 켜졌죠. 뭐야 이게. 민철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검은 세단에서 내리는 여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와 옷차림은 분명했어요. 지영이었습니다. 화면 속 지영이 건물 옆문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둘이 주차장 구석에서 만났죠. 지영이 핸드백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자에게 건넸어요. 남자가 봉투를 받아 안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면이 멈췄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모함이에요. 저 아니에요. 회장이 손을 들어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통장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이체 금액 500만 원. 받는 분 박재현. 메모 자물쇠. 날짜는 CCTV 영상과 같은 날이었어요. 자물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한 대가가 500만 원이더구나. 지영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아버님, 그건. 회장이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의뢰한 검사 결과다.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던졌죠. 민철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친자관계 99.999% 일치. 피검사자 이은지는 의뢰인 김덕배의 친생자입니다. 뭐? 민철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지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가짜예요. 분명히 조작된 거예요.
대학병원장이 직접 감독한 검사다. 회장이 지영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내 이름으로 내 눈앞에서 검체 채취부터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확인했다. 네가 손댈 틈은 없었어. 지영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럴 리가. 35년을 찾았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5년 동안 사기꾼들한테 돈도 마음도 수없이 털렸다. 밤마다 무너져도 그 애를 찾겠다는 마음만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민철과 지영을 향했어요. 남의 핏줄을 걷어 키웠더니 내 진짜 핏줄을 끊으려 들어? 민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다 지영이가. 닥쳐.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네 와이프가 한 짓을 네가 몰랐겠냐? 설령 몰랐다 쳐도 그날 밤 복실이 목줄 잡아당기던 건 누구였지? 민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파이어 펜던트 보고 눈이 뒤집혀서 차마 내 딸한테도 전해주지 못한 목걸이를 뺏으려 했지. 그 꼴을 내가 다 봤어. 회장이 손가락으로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한 푼도 안 준다. 민철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아버지, 제발. 그때 지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도끼 어린 눈빛이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죠.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아버님 병원 다닐 때 누가 수발 들었는데, 멍청한 당신 대신 누가 살림을 꾸렸는데, 지영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패시터 주제에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그 여자가 무슨 증거로. 증거? 회장이 지영의 말을 잘랐어요. 오른쪽 손목 안쪽 초승달 흉터. 3살 때 화병에 긁혀서 생긴 상처다. 오이 냄새에 헛구역질하는 것, 라면에 식초 넣어 먹는 버릇. 다 죽은 아내랑 똑같아.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35년 동안 수백 명을 만났다. 사기꾼도, 가짜도, 돈만 노리는 것들도. 하지만 저 애는 달랐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 과학이 아니라고 해도 내 가슴이 알았다고. 지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보고 나가라고요? 10년 동안 모신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모셨다고? 회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내 재산 노리고 붙어 있던 거지.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내 손을 잡고 있었는지 기억 안 나? 너희 둘은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 내 딸이 내 목숨을 살렸다.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오. 분에 못 이겨 소파 위 명품백을 집어들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실이가 거실로 뛰어왔어요. 하얀 털뭉치가 지영의 발치에 멈춰섰죠. 복실이가 지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잠시 킁킁거리더니 다리를 번쩍 들었어요. 사. 시원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지영의 에르메스 버킨백 위로 노란 액체가 흘러내렸어요. 아! 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가방, 4천만 원짜리 가방이라고. 복실이는 볼일을 다 보고 나서 유유히 회장 옆으로 걸어갔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회장의 발치에 앉았죠.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어요. 걔 눈에도 주인이 따로 보이는 게지.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오늘 안에 안 나가면 경비원 시켜서 끌어낸다. 지영이 오줌 묻은 가방을 들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눈에서 도끼가 넘쳤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민철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나가. 회장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민철이 지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둘이 비틀거리며
현관 쪽으로 향했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정원에 쏟아지고 있었죠. 복실이가 회장의 무릎에 앞발을 올렸어요. 꼬리를 흔들며 올려다봤습니다. 회장이 복실이 등을 쓰다듬었어요. 녀석, 오늘 1등 공신이구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 데려와야지. 창밖으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35년 만에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좁은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우산 하나가 서 있었어요. 우산 아래 서 있는 건 70 노인이었죠. 김덕배 회장이었습니다. 양복 바지 끝이 빗물에 젖어 있었어요. 구두에도 물이 스며들었죠. 하지만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골목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우산 없이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점퍼, 축 처진 어깨, 고된 하루를 보낸 사람의 걸음이었죠. 은지였습니다. 은지가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들어서다 멈춰 섰어요. 눈이 커졌죠. 회장님?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여긴 어떻게, 무슨 일이세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지를 바라봤어요. 떨리는 눈으로 35년 동안 그리워했던 얼굴을 바라봤죠.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겨우, 아주 겨우 한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아. 은지의 눈이 멈췄어요. 네, 수연이요? 수연아. 회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그게 누구? 회장님, 저 은지예요. 이은지요. 은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회장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은지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죠. 알고 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이는 내가 너에게 준 진짜 이름이다. 은지의 숨이 멎었습니다. 35년 전 너를 잃어버린 날부터 매일 밤 불렀던 이름이야. 회장이 은지의 손을 꼭 쥐었어요. 너무 늦게 불러줘서 미안하다. 빗소리가 골목에 가득 찼습니다. 내 딸 수연아.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려는 순간 회장이 은지를 안았어요. 빗속에서 35년 만에 아버지가 딸을 안았습니다. 은지가 회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회장도 울었어요. 주름진 얼굴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렀죠. 아버지, 은지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아빠, 회장이 은지를 더 꽉 안았어요. 그래, 아빠다. 아빠야. 골목에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고 젖은 옷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은지가 비서가 건넨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있었죠.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가 떠난 건 네가 5살 때였다. 은지가 고개를 돌렸어요.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고 했어. 석 달을 버티다 갔지.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장례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내가 엄마 방 앞에 쪼그려 앉아 있더구나. 엄마 언제 와? 하면서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널 웃게 해주겠다고 놀이공원에 갔어. 회장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사람이 많았어.
네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잠깐, 정말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내가 없어졌다. 은지가 숨을 삼켰어요. 미아 센터, 경찰서, 병원 안 가본 데가 없었어. 전 재산을 써서 사람을 풀었어. 그래도 못 찾았다. 회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널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온 날부터 나는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줄 알았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은지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기억나요. 은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주 어릴 때 꿈처럼 남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손이 사라졌어요. 은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진짜 부모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회장이 은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손을 더 꽉 잡았어야 했는데. 아빠 잘못 아니에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35년 동안 저를 찾으셨잖아요. 포기 안 하셨잖아요.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복실이 기억나냐? 네, 복실이요? 그날 아침에 네가 그랬어.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수연이도 강아지 갖고 싶어? 하얀 강아지. 그래서 내가 약속했지. 놀이공원 갔다 오면 사주겠다고. 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그 약속을 못 지킨 게 35년 동안 사무쳤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널 생각하며 데려온 아이가 복실이야. 네가 좋아할 것 같은 하얀 털, 네가 웃을 것 같은 귀여운 얼굴. 그렇게 고른 거였어.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복실이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목에 걸린 그 파란 펜던트도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야. 은지가 목걸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파이어다. 네가 태어난 9월의 탄생석이지. 녀석을 볼 때마다 내 딸 수연이를 보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걸로 걸어준 거였단다. 경매장에서 5억이나 주고 낙찰받은 건데 너를 못 본 세월에 비하면 그깟 돈이 대수겠냐? 그냥 걔가 아니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못해준 사랑을 그 녀석한테 줬어. 미안함을 달래려고, 그리움을 견디려고. 회장이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말이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녀석이 도로로 뛰쳐나가서 널 다시 데려왔어. 비 오는 날 내 품에 안겨서.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복실이가 우릴 이어준 거야. 회장이 은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35년 전에 못 지킨 약속을 그 녀석이 대신 지켜준 거다. 은지가 고개를 숙이며 울었어요. 차 밖으로 빗줄기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청담동 저택 정원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빛 꽃잎이 하늘을 수놓았죠. 저택 서재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과 은지였어요. 은지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정갈한 머리.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눈빛은 차분하고 단단해져 있었죠. 회장이 책상 위 서류 뭉치를 은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양그룹 지분 이전 서류다. 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 이건 솔직히 말할게.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자꾸 안 좋아지고 회사를 누구한테 넘겨야 하나 걱정이 태산 같았다. 민철이한테 줬다간 1년 안에 망할 게 뻔하고 지영이한테 줬다간 직원들 피를 빨아먹을 게 뻔하고. 회장이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야 진짜 주인이 나타났어.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경영을 배운 적도 없고 회사 일을 아는 것도 없어요. 배우면 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가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준 거 있잖아. 명품 진품 가려내는 눈, 의료 지식, 영어 실력. 다 혼자 힘으로 익힌 거지?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배운 것뿐이에요. 그게 진짜 실력이야. 회장이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학교에서 배운 건 잊어버려도 살면서 몸에 밴 건 안 잊어버려. 너는 될 사람이야. 아비 눈은 안 틀려. 은지가 한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어요. 알겠어요.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아빠가 평생 일구신 거 제가 잘 지킬게요.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빠는 건강만 하세요. 오래오래 제 옆에 계셔야 해요. 회장이 은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그럼아. 이제 눈 감아도 여한이 없겠다. 무슨 소리예요? 은지가 눈을 흘겼어요.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아직 저한테 못 해주신 거 많잖아요. 생일 케이크도 안 해주셨고, 졸업식도 안 오셨고, 회장이 멈칫했습니다.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오래 사셔야 해요. 밀린 거 다 갚으시게. 은지가 씩 웃었어요. 회장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는 얼굴이었죠.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그날 밤 저택 부엌에는 라면 끓는 냄새가 퍼졌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진작 퇴근했고 저택은 고요했죠. 부엌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회장과 은지.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 두 개에 면을 나눠 담고 계란도 반씩 얹었죠. 식탁 아래에서는 복실이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배를 하늘로 향한 채 네 발을 쭉 뻗고 있었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잘 익었네요. 은지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어디 보자. 회장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똑같이 식탁 위 식초병을 향해 뻗었죠. 손이 부딪혔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웃음이 터졌어요. 아빠도요? 너도?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 다시 웃었습니다. 은지가 먼저 식초병을 들었어요. 회장 그릇에 톡톡 뿌려주고 자기 것에도 뿌렸죠. 시큼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은지가 면을 젓가락으로 감으며 말했어요. 식초 넣으면 면이 탱탱해진다고. 그래서 습관이 됐나 봐요. 회장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엄마가 그랬지. 맨날 그렇게 먹었어. 은지가 회장을 바라봤어요. 입맛까지 똑같구나.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먹자. 회장이 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은지도 면을 먹었어요. 맛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복실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낑낑거리다 다시 코를 골았죠. 회장이 복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녀석도 이제 편하겠구나. 왜요? 진짜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은지가 웃었어요. 복실이 덕분이에요. 그날 복실이가 도로로 안 뛰쳐나갔으면 저는 아빠를 영영 못 만났을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알고 보면 복실이가 제일 큰일한 거야. 두 사람이 다시 웃었어요. 부엌의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라면 김과 식초 냄새, 그리고 복실이의 코 고는 소리가 어우러졌죠. 늦은 밤, 라면 냄비가 비워지고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회장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죠.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제 주무세요. 늦었어요. 그래, 그래야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회장이 은지를 바라봤어요. 네 얼굴 좀 더 보고 싶어서. 은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매일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회장이 웃었어요. 35년 동안 못 본 거 생각하면 아무리 봐도 부족해. 은지가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매일 아침 같이 밥 먹어요. 점심도요. 저녁도요. 야식도? 야식도요. 두 사람이 웃었어요. 회장이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저야말로요, 아빠. 복실이가 두 사람 발치로 다가왔어요. 꼬리를 흔들며 올려다봤죠. 회장이 복실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너도 고맙다, 녀석아. 복실이가 회장의 턱을 핥았어요. 세 식구가 창가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 모습을 비추고 있었죠. 늦은 나이에 다시 마주 앉은 부녀는 식초 냄새 밴 라면 한 그릇을 나누며 잃어버린 35년 대신 남은 시간을 아주 천천히 따뜻하게 채워가기로 했습니다. 세상에는 늦은 인연도, 늦은 만남도 있지만 진심이 닿으면 결국 이어지게 되어 있나 봅니다. 비 오는 날 우연처럼 만난 패시터와 회장. 그 인연의 시작은 35년 전 놀이공원에서 놓쳤던 작은 손이었죠. 그리고 그 손을 다시 이어준 건 하얀 강아지 복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진짜 우연은 없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저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 인연은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청담동 저택 부엌에서는 오늘도 라면 끓는 냄새가 납니다. 식탁 아래에서는 복실이가 코를 골고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여전히 식초를 넣어 먹으며 35년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따뜻하게.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그리고 마음에 남은 한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가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길이 됩니다. 잠시 마음을 머물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따스여운이었습니다. 편안히 머물다 가세요.